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이제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도 그렇고 또 폭염도 그렇고 보통 35도가 넘어가는데 저희 어릴 때는 많이 더웠다고 할 때가 뭐 대구가 굉장히 더웠다고 할 때가 28도, 29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저기 양산인가에서는 39.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뭐 지지난주인가 얘기지만 어쨌든 간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하심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책, 우리 맨델존 박사님의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을 또 계속 이어서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제 사설보다는 이 내용을 하나 더 풀어드리는 게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서 의사가 메스를 잡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의학을 배척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맹장이 터지면 어딜 가야 됩니까? 골절이 되면 어딜 가야 됩니까? 뭐 당연히 현대의학을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현대의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냥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바꾸지 않고 약 한 알이나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말 수술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우리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물어보면 몰라서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게도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메스를 잡을 때 이 책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 입으로 하기보다는 책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작은 제목으로 의미 없는 수술이라니 해갖고 이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의 89페이지인데 매년 이제 이거는 일찍이 미국 의회 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 내에서 행해진 수술 실태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매년 240만 회 이상이나 필요도 없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40억 달러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사망한 연간 25만 명에 다다르는 환자 중 5%에 해당되는 1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자는 불필요한 수술의 희생자이다 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참 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좀 참고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사실은 필요합니다. 되게 슬픈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90페이지에 나는 수술의 90%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모두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술 그 자체가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맨델존 박사님의 생각이거든요. 수술을 권장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그 대부분에게서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환자 중 반수가 원래 의료 처치 그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필요도 없는 수술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편도 적출 수술은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로 어린아이들의 수술의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유효성은 한 번도 증명된 예가 없다. 편도가 부으니까 불편하니까 해서 많이들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편도 때문에 많이 수술을 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편도 적출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1000명당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다. 이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맞겠죠. 92페이지에 또 이제 여성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여성 또한 불필요한 수술의 희생자다. 자궁적출 수술은 그 전형적인 수술로 지금도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제왕절개까지 합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온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 여성의 반 정도가 63세쯤엔 자궁을 잃어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는 이를 상회하는 속도로 자궁 적출 수술이 증가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편도 적출 수술과 마찬가지로 자궁 적출 수술의 대부분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참
답답하죠. 산부인과 의사는 당연한 생리 현상을 마치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치료라는 명목하에 수술을 집행한다. 일단 치료를 받으면 2차로 후유증을 억누르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며 결국은 몇 번이고 치료를 반복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구독자분이 이걸 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93페이지에 의사는 어떻게 해야 출산에 관계할 수 있었던 것일까? 뭐 이런 얘기로 또 이제 얘기들이 되는데 이건 좀 많이 좀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대에만 이제 의사들이 9시에서 오후 5시 딱 근무하는 시간 내에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두분만이란 진통의 시작을 기다리지 않고 임신부의 미약 진통을 이유로 진통 촉진제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진통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 나름대로 계산하여 출산 예정일을 산출하지만 그 결과는 6주나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유두분만은 미숙아 출산에 동반되는 폐결핵, 발육불량, 육체적 장애, 지적 장애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 집중치료실에 수용되어 있는 신생아의 4%는 유도분만에 의해 출생한 아기들이다. 진통촉진제 희생자는 신생아에 그치지 않는다. 임산부도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반수의 여성은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그 확률은 자연분만의 2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다. 그러니까 주산기 이제 이게 옛날 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산한 그 기간을 주산기를 충분히 경과해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초자막증 이라고 하는 호흡 긴박을 동반한 중증의 폐자해가 일어날 위험이 항시 붙어 다닌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 출산에서는 태아가 산도를 지난 동안 자궁의 수축작용에 의해 흉부와 폐를 조여주게 되고 그리하여 폐에 고여있던 체액과 분비물은 기관지를 통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과가 생략되어 버리고 만다. 근데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죠. 엄마 몸에 있는 균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들 암 환자한테도 그저께인가도 신문 기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변 분변을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암 환자에다 집어넣고 표적 치료를 해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건강한 사람 장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엄마 몸에 있던 그 유익한 균들을 아이가 다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학은 항상 진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수술이 개발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면 일일이 의료에 응용되어 기적을 낳으며 기적이 의학을 더욱 진보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도 하는 오해이다. 수술에 대한 세간의 대응은 통상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어느 단계를 보아도 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첫 번째 단계, 미지의 기술인 만큼 원칙대로라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함에도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수술이 시행되고 한참이 지나서 마침내 그 무용성과 위험성이 드러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에 관해서는 관상동맥 바이패스 수술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70년대 후반부터 관상동맥 바이패스 수술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수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은 지방으로 협착을 일으키는 관상동맥을 우회하여 새로운 바이패스를 만드는 수술이다.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국민병이라도 불리는 심장 발작을 격퇴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누구나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수술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거 바이패스는 말이 좀 있는 얘기들이죠. 관상동맥 바이패스 수술은 협심증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기 암시,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위수술 효과에 대한 암시 효과라는 건데 자기 암시나 무감각, 왜냐 신경 경로를 수술로 절단했기 때문에 무감각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게다가 이 수술에는 허점이 하나 있다.
바이패스 그 자체가 협착을 일으켜 결국은 수술 전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심장병의 가장 효과가 큰 치료법은 식생활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시죠. 맛있는 거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또 뭐 되게 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시대에는 거머리를 치료에 사용했다. 현대의학의 암 치료도 미래 사람들의 눈에는 마찬가지로 비춰질 것이다. 암 수술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의사가 이미 1950년대에 있었다. 바로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워렌 콜 박사다. 박사는 암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말초신경 부분의 혈액을 검사해 수술이 원인이 되어 암세포가 완전히 전신으로 퍼졌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비록 암세포는 전이했으나 아직 침범당하지 않은 부분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반론을 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반론이다. 만일 암세포의 전이를 몸이 억제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암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재밌는 얘기죠. 또 105페이지에 의사의 사정에 따라 행해지는 수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지나치게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환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런 이유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의학이라는 종교의 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수술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병을 제거한다는 지극히 건전한 목적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과 대학생의 중요하고 귀중한 교재로서 인체를 사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각자가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에 수술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우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며 지식을 쌓아두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의사를 능가하는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제가 이런 것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모르세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나 기관지 잡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편도적출수술, 자궁적출수술, 헤르니아, 이건 탈장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 비교적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수술을 권유받을 땐 특히 경계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이든 수술은 사람의 몸에 메스를 갈라버리는 만행이기 때문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권할 거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권유받으면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의사에게 퍼부어라라고까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수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이외의 치료법은 없습니까? 수술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아마 수술 안 해줄 겁니다. 수술밖에 치료법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가 많으며 수술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어쩌면 자신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 이런 얘기까지 책을 편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구독자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병원에 있으면 4장이 시작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있으면 병이 생긴답니다. 왜 아이들은 병원을 싫어할까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혹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면 자신은 물론 다만 한 사람이라도 도와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병원에서는. 비싼 입원비를 생각해보라. 그 돈이면 어떤 요양지에서도 마음껏 지낼 수가 있다. 이거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차피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거라면
전지 요양, 장소를 바꿔가며 요양하는 것에 충실하는 방법이 입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글쎄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린아이도 노골적으로 병원을 싫어하고 그 기분을 숨기지 않는다. 병원은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아. 어린이의 날카로운 직감력은 병원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병원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균이 무수하게 웅성되고 있다. 이것은 병원이 극히 비위생적인 장소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병적일 정도의 청결의식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다. 게다가 병원의 먼지나 티끌은 보통의 것이 아니다. 우선 생활 폐기물, 조리장에서 버려진 고기, 생선, 야채, 남은 밥, 먼지, 몸의 때, 배설물, 담, 타액 그리고 의료 폐기물 등등등 수술이나 해부에서 적출된 태바이나 장기, 절단된 수족, 실험동물의 사체, 사용하고 버린 기저귀나 종이들, 마스크, 소독솜, 위생 냅킨, 깁스, 주사기, 붕대, 꺼즈 등등 하나의 건물에서 이 정도의 많은 종류의 폐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곳은 병원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들을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은 병실, 수술실, 실험실, 연구실, 사체보관소, 조리장 등 병원의 거의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부들이다. 현대 병원처럼 내성균의 번식이 이상적인 환경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균 중에는 항생제를 먹이로 삼을 정도로 수능력을 갖춘 것도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결의 의식을 병적일 정도로 고집한 현대의학을 한껏 비웃고 있다. 그래서 MRSA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병원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병원 내의 감염은 2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른데 수술로 입원한 경우에는 메스로 갈라 벌려진 것에 대해 병원 내 감염의 위험이 높다. 수술 후에는 세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화상이나 상처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체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역시 병원 내 감염에 걸리기 쉽다.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20명당 1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잡은 경우이다. 병원 내 감염의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신생아 보육실이다. 신생아는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특히 면역성을 주는 모유로 길러지지 않은 아기가 희생자가 되기 쉽다.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의 혼란이란 일상적인 일이다. 환자의 다리를 잘못 수술하거나 다른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식사요법 중인 환자의 식사를 잘못 제공하는 등 의료기구나 의약품 취급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환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위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거는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자르고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는 좀 그랬을지 몰라도. 또 125페이지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환자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병원에 좀 수술을 예전에 여기 목 뒤에 수술을 하느라고 입원을 했었는데 너무 먹는 게 부실해가지고 오히려 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금식 기간이었는데도 좀 뭐 먹을 것 좀 사다 달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20에서 50% 가까이가 영양실조인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이다. 보스턴 공립병원의 실태조사를 행한 조지 브렉번 박사는 병원에서 사망한 고령자의 주된 사망 원인의 하나가 영양실조를 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50%까지야 가지는 않겠지만 또 싱겁게 간이 돼 있는 아무 맛도 없는 그래서 더더욱 먹을 수 없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갖가지 진단과 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결국 점점 식욕을 잃어간다. 병원에서 입은 정신적 타격은 육체적인 타격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127페이지에는 병원에 있으면 병이 생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입원하여 하룻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는 퇴행 현상을 일으키고 오줌을 싸거나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다. 아이들이 소아과 전문이라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을 하십니다. 현대의학교는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행위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오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치료라고 불리는 무의미한 의식을 요구할 때 신자가 응해줄지 어떨지 하는 것뿐이다.
이거는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합병증이라는 것은 통계를 몰래 고친 것을 지나지 않으며 원래 산부인과 의사의 불필요한 처치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각자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큰 대학병원을 좋아하죠. 병원 내 감염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학병원이며 임상검사나 약제 제조의 실수도 많다. 환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 빈번하고 환자가 받는 정신적 손실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게다가 환자는 의사의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수술의 적합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소위 치료하라고 칭하는 실험에까지 사용된다.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환자의 뻔한 종말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생각은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심각한 얘기들을 들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실지 나쁘신 분도 있어서 또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각자가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는 겁니다. 또 한 주 건강하게 마지막 늦더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